저희 강의를 의뢰하면서 몇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볼 점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런 점 위주로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전문적인 영역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끝난 후에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략 이런 주제로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약간 한 10분 정도는 좀 그 옛날 고등학교 생물 시간으로 돌아가서 좀 기본 개념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궁금하신 것, 유전자 검사는 과연 뭐고, 여기에 어떤 이제 함의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본 개념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유전자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몇 가지 개념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전에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항상 제가 처음에 쓰는 슬라이드인데요. 어, 사람은 다 다르죠. 사람은 전부 다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다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에 핵심 키워드를 하나를 딱 꼽자면 다름입니다. 사람은 참 다르다. 그리고 유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학문이긴 하지만 유전학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할 때 개체 간의 차이, 그 다름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전학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으셨을 텐데 자세한 거 모르셔도 대략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완두콩을 교배시켜가면서 무슨 빨간 꽃, 하얀 꽃이 뭐 몇 대 몇으로 나타나고 뭐 쭈글쭈글한 완두콩과 매끈한 완두콩이 나타나고 초파리를 키우는데 날개가 있는 초파리 있고 날개 없는 초파리가 있고 뭐 이런 걸 뭐 키우면서 뭐 이 날개 없는 초파리가 태어났네. 근데 얘를 또 교배시켰더니 그 다음 세대도 날개가 없네. 날개 없다는 하나의 특성이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달되는구나. 그 쭈글쭈글한 완두콩을 교배시켰더니 그 자손도 쭈글쭈글한 완두콩이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뭔가 물려주는 현상. 사실 유전학의 본질은 물려줌이죠. 그렇죠? 근데 물려줌을 자세히 보면 그냥 물려준 게 아니라 차이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완두콩이 다 빨간색 꽃을 핀다면, 모든 완두콩이 다 매끈하다면, 사실 그게 왜 매끈할까, 왜 빨간색일까는 생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유전학자들이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유전학자들은 뭔가 차이가 발생할 때, 다름이 발생할 때 다른 개체하고 어떤 다른 개체가 태어났고 그 개체의 특성이 그 차이가 그 다음 세대에도 전달될 때 우리는 이게 뭐가 재밌구나 하고 유전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이 이 개체 간의 차이를 대상화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오묘한 점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슨 뭐 우리가 육종학이나 뭐 원예학이나 이런 데서 유전학은 아주 잘 발달했는데 이 사람의 유전학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말씀드린 것처럼 개체 간의 차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사실 사람과 사람의 차이라는 걸 우리가 과연 그렇게 강조해야 되는가 하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좀 유전학의 흑역사인데요. 유전학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 우생학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굉장히 과장하고 악용해왔던 그룹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인종이 더 우수해.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더 우수해. 보니까 뭐 머리 둘레가 달라. 뭐 눈 크기가 달라. 뭐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더 우수한 인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차이가 차별로 이루어졌던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사람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별로 차이가 많이 없거든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람은 사람끼리의 차이는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종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강아지만 생각해도 강아지 중에 아주 작은 강아지는 요 손바닥보다 작은 강아지, 큰 강아지는 제 몸보다 큰 강아지. 조금 도대체 키나 체중이 몇 배 차이 납니까? 두 배가 아니라 거의 한 10배 차이 나는 그런 게 같은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같은 사람끼리 뭐 체중이 10배 차이 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서로 비슷하죠. 실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당히 비슷하고 그런 이제 차이를 굳이 강조하는 것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한동안은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사람이야. 별로 다를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굳이 강조하지 말자는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전학을 가지고 뭐 질병 같은 건 당연히 연구해야 되겠지만 뭐 사람의 피부색이라든가 뭐 사람의 이런 뭐 성격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저런 걸 왜 하지? 무슨 사악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쓸데없이 저런 걸 하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보는 그런 좀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유전자 검사도
기본적으로 유전학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그런 사람과 사람의 차이에 대한 그 민감이 조금 둔해져서, 이제는 좀 그래도 이제 대놓고 사람과 사람은 다르다라고 선언해도 좀 덜 위험한 세상이 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고, 그게 악용됐을 때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을까를 두려워하는 면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학문적으로는, 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좀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굴 모양이나 뭐 성격이나 뭐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사람은 다 비슷해, 다 똑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차이를 발견하면 굉장히 신기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교과서에도 잘 나오는 예인데, 혐알기를 해보면 혐알기가 아예 안 되시는 분도 있고, 혐알기 잘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아주 잘 혐알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사람을 뭐 굳이 분류할 필요 없죠. 분류하자면 귓바퀴가 올라가면서 붙는 사람과 내려가면서 붙는 사람을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교과서에 나오고, 엄지손가락 구부려 보라 그러면 구부려지지 않는 사람과 잘 구부려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이 의외로 이런 아주 사소한 면에서 다르게 구별된다,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좀 재밌는 예들이 몇 개 있는데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귀지를 보면 물귀지가 있고 마른 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요즘 꽤 유명해져서 많이 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거 잘 몰랐어요. 저는 사실 제가 물귀지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물귀지고 저희 아들도 물귀지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의 귀지는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비계를 보면서 저걸 얻다가 어떻게 써먹는 거지? 라고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고, 우리나라 사람의 거의 99점 몇 퍼센트 이상이 다 마른 기질이라는 걸 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디 가서 많이 얘기 드리는 건데, 이제 아추 증후군이라고, 이게 이름은 그럴듯하게 무슨 의학 용어처럼 붙였지만, 사실은 아추가 재채기를 하는 그 영어, 의성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재밌게 학문적으로, 학술적 용어처럼 오토조말 도미넌트 컴펠링 헬리 옵살믹 아웃버스트 신드롬 이렇게 붙이는데, 멋있게 말을 했지만 결국 뭐냐면 햇볕을 보면 재채기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햇볕을 보면 재채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희 또 어머니도 그러신데, 저는 사실 제가 명색 유전학을 하면서도 사람이 햇볕을 보면 재채기를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저희 아들 손 붙잡고 이렇게 산책 나가면, 아파트에서 경과를 딱 나가다가 햇볕이 쨍쨍 내리치면 같이 동시에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 와이프랑 셋이서 이제 밥 먹다가 우연히 재채기 하는 얘기를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햇빛을 봐도 재채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햇빛을 보면 재채기를 안 할 수 있을까? 우리 와이프가 좀 어디 잘못된 게 아닐까? 이상한 거 아닐까? 라고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햇빛을 보면 재채기하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하지만 뭐 이게 뭐 특별한 약간 재미있는 특성이고, 이게 무슨 큰 뭐 의학적인 중요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재채기를 뭐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은 이제 운전하다가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재채기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만, 되게 의학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사진을 보면, 이게 한 몇 년 전에 유명했던 사진인데, 요 똑같은 사진을 보면 요거를 화이트 골드 드레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블루 블랙 드레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화이트 골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골드로 보이고 여기가 화이트로 보이는데, 아마 블루 블랙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여기가 막 까맣고 여기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저도 여기가 완전히 하얀색은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화이트 골드 드레스가 좀 약간 푸르스름하게 어둡게 찍혔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막 블루 블랙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블루 블랙이 좀 밝게 찍혔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이 드레스의 원본은 블루 블랙 드레스였는데, 우연히 사진이 이렇게 찍히다 보니까 이 정도 사진의 그 색깔을 보고는 이건 화이트 골드 드레스야 라고 하는 사람과 블루 블랙 드레스야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요 사이트 또는 뭐 이 예니하고 로렐로 검색해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소리를 들려줬을 때 이 소리를 예니라고 듣는 사람이 있고 로렐이라고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로렐로 들리기 때문에 사실 예니라고 들리는 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잘 몰라요. 사실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도 이제 유전학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 일단 되게 화이트 골드 블루에 손들어 보라 하면 손들면서 자기랑 다르게 드는 사람 보면서 놀래요. 저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 색깔이야? 이러면서 놀랍니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이 유튜브 약간 코믹한 동영상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사회자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보면서 막 놀래거나 또 심지어는 약간 장난처럼 이렇게 막 싸우듯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뭐 이렇게 사람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진 보기 전까지는 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화이트 골드파와 블루 블랙파로 나눠지는 거죠, 사람들이. 자, 이런 그 차이들이 뭐 이런 재미있는 차이들이 그 여기저기 존재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그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주목합니다. 하나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걸리는 건 아니다. 어떤 질병이 더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잘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그 질병에 잘 걸리는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질병에 걸려서 죽는 건 아니니까 특정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 있을까? 거기서 무슨 우리가 환경인자, 뭐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잘 걸린다. 또는 뭐 햇볕을 많이 쬐면 피부암에 잘 걸린다. 뭐 등등. 뭐 손을 잘 안 씻으면 뭐 코로나에 잘 걸린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가계도가 어떤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뭐 심장병 잘 걸린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확률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병에 걸릴 가능성이 다르다. 이걸 이제 우리는 요즘은 이제 더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약물이나 치료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절 배울 때는 사실은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이 약으로 치료하면 돼. 또 무슨 뭐 당뇨병은 이 약으로 치료해. 근데 그러면 그 치료제에 다 듣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미국 백악관에서 만든 보고서인데 어떤 약물들은 뭐 항우울제는 38%에서 안 듣고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70%에서 안 듣고 어떤 항암제는 75%에서 안 듣습니다. 듣는 사람이 25%밖에 안 되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게 임상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활용이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약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는 그 약에 너무 과다하게 반응해서 굉장히 심한 부작용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다 평균으로 놓고 평균 용량을 투여하고 이제 그 투여해서 안 들으면 왜 안 듣지? 하면서 용량을 좀 올리거나 또는 약을 딴 걸로 바꿔보거나 또는 어떤 부작용이 좀 너무 심하면 용량을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일단 평균 용량으로 주고 나서 그걸 나중에 수습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약물 부작용으로 죽거나 사망하거나 큰 심각한 부작용을 받는 사람이 꽤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약을 치료 효과가 없어서 이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이 다 똑같이 반응한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야기 들을 수 있다, 안 들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알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잘 말이 안 통합니다. 뭐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저하고 가까운 아는 분 한 분이 그분도 의사신데 그 본인은 본인 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먹으면 그 정도 용도로 먹으면 굉장히 심해. 그러니까 잘 듣긴 한데 너무 잘 듣는 정도가 이렇게 막 심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처방을 받으면 본인이 알아서 절반 또는 한 3분의 1만 먹습니다. 먹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조금 늘려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알아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분이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됐을 때 입원을 해서 실제 병원에서 치료받게 됐을 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의사한테 저도 의사고 저는 제 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발 주사제를 원래 정해진 용량의 반만 주사해 주십시오. 효과가 없어 저는 탓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반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통했어요. 뭐 의사들이 그냥 듣고 네네네 하면서 결국은 용량도 다 투여해서 굉장히 고생을 한 그런 이제 경험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게 사람이 다르다는 걸 나는 전 달라요 해도 사실 의사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반응하다 보면 이 치료 못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표준 용량에 맞춰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약물이나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이게 좀 더 강조되고 이게 이제 실제 적용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왜 생기느냐를 보면 그게 아까 뭐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이 잘 걸리는 것처럼 어떤 습관, 환경에 의해 생기는 것도 있고요.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 키를 보면 키는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우유를 많이 먹고 잠을 잘 자면 크기도 하고요.
또는 체질적으로 집안에 부모님이 키가 크면 자녀가 키가 클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타고남과 후천적인 인자의 그 복합으로 작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타고난 요소가 있는 거죠. 이 타고난 요소를 우리 이게 되게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전의 그 어떤 단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전자라는 개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전자라는 말의 그 개념을 굉장히 정의가 너무 복잡한데 뭐 제가 학술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들어갈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 이제 좀 아셨으면 좋을 것은 크게 유전자라는 그 말에 우리가 두 가지 함의를 섞어서 쓰고 있다. 이건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전통적 유전학에서 용어입니다. 전통적 유전학은 아시겠죠? 맨델 그때부터 나온 거죠. 아주 옛날입니다. 우리 DNA 말씀드린 DNA가 뭐고 RNA가 뭐 이런 걸 모를 때 그런 걸 전혀 모를 때 얘기입니다. 그때 뭔가 주로 그때는 뭐 초파리나 완두콩 연구가 있지만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전달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뭘까? 거기에 어떤 단위가 덩어리 어떤 단위가 있을 거다. 그런 그 단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자. 어떤 알갱이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실외견 구슬처럼 구슬 하나하나가 한 유전자고 근데 보니까 그게 대부분의 개체는 두 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두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것끼리는 뭐 이제 연관이 잘 되고 뭐 멀리 있는 건 잘 끊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전적인 현상을 할 때 어쨌든 실외견 구슬 같은 그런 뭔가가 있다, 우리 몸에. 그리고 그 구슬 하나하나가 유전자다 하고 해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주는 특성의 기본 단위로 유전자를 정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가 1950년대 유명한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발견되고 우리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이 생물학에서 이 DNA의 한 조각이라는 의미의 유전자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건 이제 분자 생물학 개념인데요. 이게 그 유명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든다는 유명한 센트럴 도그마라는 게 현대 생물학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현대 생물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생명 현상은 대부분 단백질이 하고 있고요. 그 단백질들이 결국 이제 우리의 이제 모든 그 생명 현상을 주관하는 부품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설계도가 바로 DNA이고요. 그래서 이 설계도는 모든 세포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설계도 있는 책자를 원본을 다 쓸 필요는 없죠.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내가 좀 당장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가지고 이제 청사진처럼 요것만 복사해서 설계도로 쓰겠다. 여기 이제 RNA다. 그래서 DNA 기본 설계도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이 설계도대로 제품을 만들면 그게 단백질이다. 그런 이제 이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기본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DNA는 설계도 역할을 하면서 복제를 할 수 있어서 A와 C가 서로 A와 T가 마주보고 G와 C가 마주보기 때문에 얘를 지퍼처럼 풀고 나면 다시 원래 T는 A와 A는 T와 이렇게 다시 쌍을 맞추고 나면 원래랑 똑같이 복제가 되는, 즉 정보를 계속 보존하면서 복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설계도의 특성을 가진 게 DNA고 여기서 RNA는 요 복제할 때 특정 부분만 이렇게 복제를 해서 ACGT를 ACGU로 복제하면 그걸 우리는 RNA라고 하는 거고 그 RNA에서 RNA가 이제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CG라는 RNA 코드에는 알지닌이라는 아미노산을, AG라는 코드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CU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그래서 이런 이 64가지 조합 중에 대해서 시작, 끝, 그리고 20개 아미노산 중에 어떤 것이란 코드가 배정되어 있어서 이 RNA 설계도대로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DNA는 스스로 복제해서 정보를 보존하고 DNA가 RNA가 단백질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 현대 생물학의 가장 큰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백질의 대부분이 이제 생명의 기능은 대부분 단백질에서 구성되고 그 단백질의 설계도가 바로 DNA에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모에서 자식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바로 DNA 염기서열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DNA 조각에서 전부 다가 다 아미노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부만 가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이제 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유전자가 아닌 부분과 유전자의 부분 나눠져 있고요.
우리 세포 속에 사람의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한 2만 개쯤 있기 때문에 2만 조각 정도가 있고요. 그 2만 조각 정도의 요 조각, 그러니까 단백질, 아미노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 부속가지를 하나 유전자, 또 다른 단백질 만드는 조각을 다른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DNA에서 단백질의 어떤 서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세포의 어떤 구조와 모든 기능들은 단백질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까, 어떤 단백질 만들까 정보가 설계도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설계도에 있는 모든 연기들을 다 합쳐서 30개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사람은 두 세트가 되어 있거든요. 정자한테서 한 세트 받고 남자한테서 한 세트 받고 그래서 총 60억 개의 이 염기 서열을 우리를 한 사람의 게놈 한 사람의 유전 정보 전체라고 해서 유전자 플러스 염색체 그래서 진 그리고 크로모솜을 합쳐서 게놈 또는 유전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현대 생물학에서 지금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게놈 서열을 보면 이 30억 글자의 게놈 서열이 한 사람이 두 세트씩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세트를 자세히 보시면 사람마다 이 서열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까 사람이 상당히 비슷하다 했죠. 서로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C인 경우도 있고 T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세트를 가지니까 이 자리가 둘 다 C인 사람, 하나는 C고 하나는 T인 사람, 둘 다 T인 사람 이렇게 구성될 수 있겠죠. 이런 차이들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사람은 게놈이 서로 다른 거죠. 다른데 다만 일란성 쌍둥이들은 똑같죠. 그리고 심지어 한 사람도 엄마한테서 받은 것과 아빠한테서 받은 것이 서로 다르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차이의 대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아까 무슨 사람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관련 없는 차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경우는 차이가 하필이면 요 설계도 유전자 자리에 있다 보면 요 자리가 이 C냐 G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여기가 이제 아미노산 서열도 이제 우리가 20개 아미노산을 이렇게 코드를 붙이는데 R이라는 알지닌 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C로 바뀌면 이게 히스티딘으로 들어와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면 단백질 구조가 바뀌어서 동그래야 될 단백질이 길쭉해진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 단백질의 기능이 원래는 동그랗게 어디에 딱 맞아들어야 될 게 길쭉해지면서 거기 안 맞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놈 서열의 차이가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의 차이 그리고 기능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자체가 이런 유전자 자리 바깥에 있긴 한데 어떤 특정 유전자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는 생산 양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요게 T인 사람, A인 사람은 이게 많이 만들어지고 요게 T인 사람은 요게 적게 만들어져서 이 단백질의 양의 차이를 만들므로써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의 게놈 서열은 상당히 비슷하고 그 중에 일부가 다른데 이 다른 것들의 대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고 하지만 그 일부의 차이가 단백질의 구조의 차이 또는 발현 양의 차이를 만들면서 기능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왜 부모에게 자식한테서 어떤 특성 성질이 유전될까를 보면 부모가 이 자리가 C면 자식도 C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둘 다 C면 당연히 자식한테 C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부모가 이 자리가 G,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단백질이 동그란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자식도 동그란 단백질을 가지는 거고 부모가 길쭉한 단백질을 만드는 코드를 가졌으면 자식도 길쭉한 단백질을 만들어질 테니까 우리가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이 넘겨지는 유전 현상의 본질은 바로 이 유전자, 이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이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 현상의 본질은 바로 염기 서열의 차이다라는 걸 우리가 현대 생물학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국은 이 유전자가 첫 번째 의미 부모에서 자식으로 넘겨준 다리라는 유전자 그리고 어떤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그 조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비슷하긴 한데 사실 두 가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결국 게놈수의 차이이긴 한데 우리가 유전자라는 그 의미를 두 가지, 그러니까 부모에서 자식으로 어떤 현상이 전달된다는 뜻의 유전과 그 다음에 DNA 조각, 생물학에서 어떤 DNA 조각이라는 의미의 이 유전자는
이게 서로 약간 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2번 의미 유전자의 경우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준 특성과 관계없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란 말이 생물학적 용어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샘플에서 유전자를 분석해 봤다. 유방암 샘플을 분석해서 유방암 유전자를 찾았다. 알츠하이머 병의 뭐 연구에서 유전자 기전을 발견했다 할 때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이 말이 두 가지가 다 섞여서 유방암을 일으킨 유전자를 찾았다는데 이 연구를 찾았냐? 유방암은 가계가 있어서 할머니도 유방암, 또 딸도 유방암, 손녀도 유방암 이런 부모에서 자식으로 뭔가 쭉 전달되는 그런 가계를 열심히 연구했더니 어떤 부분에 이 C가 T로 잘못되면 유방암이 잘 걸리는 걸 알아서 그래서 유방암 유전자를 찾았다고 하면 1번 의미 유전학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유방암 세포를 가지고 연구했던 유방암도 그냥 뭐 유전적으로 걸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발암물질을 잘못해서 우리가 뭐 주사를 맞거나 흡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방암이 생겼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어떤 특정 DNA 조각에서 돌연변이가 생겼더라. 그때도 유전자 말씀이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전에 부모의 자식 유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발암물질이 잘못 몸에 들어와가지고 내 몸속에 있는 어떤 DNA가 이렇게 돌연변이 생겨서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는 이게 내 부모랑도 관련이 없고 내 자식도 관련 없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유전자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유전자에서는 이 부모에게서 자식으로라는 그 의미가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전자 검사를 했다 할 때 갑자기 그러면 이게 혹시 제 자식도 유전이 되나요? 제 자식도 유방암 걸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1번과 2번이 섞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줌이 없어도 생물학적 유전자 말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 유방암이 그럼 제 딸한테 유전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알츠하이머 병에 유전적 기전을 찾았다고 누가 얘기하면 그럼 알츠하이머는 무조건 자식에게 물려주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유전자라는 개념이 2번 개념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전자 검사도 1번 의미의 유전자 검사나 2번 의미의 유전자 검사 조금 더 함에 다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더 오해가 좀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제가 정말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했는데 좀 얼마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일종의 본론인데 유전자 검사란 무엇이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이거를 왜 하는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법률을 내서는 생명윤리 안전에 대한 법률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유전자 검사는 인체 유래물로부터 유전 정보를 얻는 행위다. 그래서 개인을 식별하거나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검사를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전 정보는 무엇이냐? 인체 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체 유래물은 무엇이냐? 거기서 사람한테 얻은 일어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조금 모호합니다. 사실 물론 아까 얘기한 유전자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유전자 검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아주 요 법률적인 용어로 구성되긴 하지만 조금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찾아보면 여러 그 문헌마다 또 유전자 검사를 이렇게 다르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장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 그 미국 법률 유전자 차별금지법에 나와 있는 유전자 검사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영어로 돼 있어 그렇습니다만 설명드리면 사람의 DNA, RNA, 염색체, 단백질 또는 대사산물을 분석해서 지노타입이라는 건 아까 사람이 A냐 H냐 T냐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형 또는 돌연변이 또는 염색체의 차이를 규명하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DNA, RNA, 단백질을 해서 그러니까 DNA, RNA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사람과 이 자리가 다르구나 하는 걸 찾아내는 것, 차이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유전자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똑같은 단백질이나 이 대사물 검사하더라도 이 차이를 검사하는 검사가 아니면 그건 유전자 검사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질병관리청 CDC에서도 보면 요거는 이제 DNA에 존재하는 차이를 찾는 검사라고 좀 좁혀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미국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검사 아닌 검사를 굳이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정부에서는 이거를 뭐 이게 관리하거나 뭐 이렇게 규제할 때 어쨌든 검사는 다 똑같은 검사지 유전자 검사니까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하지는 않고요. 유전자 검사와 일반 검사 전부 다 똑같이 세 가지 이제 이 클리어라고 하는 이 검사 방법, 그다음에 이제 이 검사 기구 같은 걸 얘기하는 이제 FDA, 그다음에 이걸 찾아내는 이런 걸 연구하는 상태에서 어떤 그 일종의 윤리, 인간 실험 윤리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유전자 검사라고 특별히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검사 아닌 것을 구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하자면 사람의 어떤 선천적인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검사가 유전자 검사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꼭 DNA, RNA를 하지 않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 태어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발뒤꿈치 찔러가지고 피 좀 얻은 다음에 그 피에서 특정 메타볼라이트, 특정 어떤 그 대사산물을 분석해가지고 이 아이가 유전병이 있는지 아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그 DNA, RNA를 보지 않더라도 그 어떤 그 생화학적 검사만으로도 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걸 본다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람과 사이를 차이를 물려받은 차이, 타고난 차이를 검사하는 건 전부 다 유전자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와 이거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차이를 굳이 안 보더라도 유전 물질인 DNA, RNA 염색치를 가능한 검사는 전부 유전 검사.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 두 가지가 합집합처럼 지금은 사람의 차이를 보는 모든 검사 또는 유전 물질인 DNA, RNA 그 조각을 보는 모든 검사를 합쳐서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그런 좀 넓은 의미의 유전자 검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왜 하느냐? 언제 어떻게 왜 하느냐? 하면 이것도 역시 CDC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4가지 이유로 유전자 검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는 내가 또는 내 아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이 증상이 어떤 유전병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아이가 태어났는데 뭔가 이렇게 뭐가 약간 내가 좀 잘 못 걷고 뭐 잘 못 일어서고 잠깐만 얘가 혹시 얘 근육에 무슨 유전병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서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의 어떤 질병의 진단을 하기 위해서 또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아직 증상이 안 나타났는데도 혹시 우리 집안의 내력으로 이런 근육병 내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태어난 아기가 또는 아직 내가 증상은 없지만 내가 이런 유전병 소인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은 안 걸렸지만 나중에 그걸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걸 알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지금 내가 임신한 현재 내 아이 또는 미래 내 아이가 어떤 특정 유전병을 가질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한데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거지만 암의 경우는 이게 이 암은 사실 부모의 자식 물려받는 거와 좀 무관하게도 이 DNA의 돌연변이 생기다 보니까 이 암 조직에서 DNA 돌연변이 패턴을 검사해서 이 암의 어떤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걸 알기 위해서 때도 이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 질병에 걸렸거나 앞으로 걸릴 것 같으냐, 그거를 검사할 때, 알고 싶을 때, 또는 내가 지금 현재 암에 걸렸을 때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 방침을 정하고 있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의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딱딱해 보이죠, 그렇죠? 미국에서 있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 중에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다 이게 약간 미국은 약간 오픈해서 자발적으로 하시게 되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유전자 검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등록하는 레지스트리가 있는데요. 그 레지스트리에 보면 거기 등록되어 있는 현재 사람 대상 유전자 검사가 7만 8천 종이 등록이 돼 있고, 뭐 그 다음에 이건 미생물 검사,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할 것이야. 특정 질병. 근데 이 질병이 꼭 질병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 뭐 간질도 있고, 뭐 암도 있고, 심지어는 담배에 중독될 가능성. 그 담배에 훨씬 더 이 흡연에 이 중독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흡연에 더 이렇게 막 탐닉할 가능성,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증상들 또는 질병에 대한 것 중 16,000 종류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뭐 유전자 4,600개에 대한 것들이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휴먼 테스트를 다시 보면 목표가 뭐냐, 어떤 목적으로 돼 있냐 분류가 돼 있고, 방법은 크게 생화학 세포 분자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유전자 검사를 다시 정리하면 내가 아까 그 내용들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이 질병에 현재 걸렸거나 아니면 아직 걸리지는 않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걸려 있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스크린,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를 보기 위해서, 또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를 알아서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지금 이 치료를 하는 게 어떤 치료 반응이 좋을 건가, 이 치료에 잘 들을 건가 안 들을 것인가, 치료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재발했나 안 했나. 그래서 진단과 예측 예방과 치료라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 유전물질 직접 검사하거나, 아니면 세포의 염색체를 검사하거나, 아니면 이 단백질의 기능을, 단백질이나 효소 활성의 대상물을 검사하는 요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런 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생체 물질을 검사하는 행위를 유전자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또 FDA에 있는 사이트를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핵산 검사 이런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고요. 거기에 허가받은 검사의 항목들이 쭉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릴 게, 보통 우리가 하는 핵산 검사와 함께 여기에 DTC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마 오늘 제가 제 그 강의를 아마 요청하신 것도 이
꼭 DTC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등장하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행위들은 다 보면 병원 가서 할 것 같은 검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DTC라고 해서 병원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병원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DTC라고 하고, 이 FDA에서는 이 DC의 종류들을, 이런 것들을, DTC의 종류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질병에 걸리지 않던 보인자, 유전병의 보인자라서 나는 이 유전병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자식한테 이 증상이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내가 보인자인지 알리 검사하기 위한 검사, 또는 내가 어떤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검사, 어떤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 나쁠지 안지를 보는 검사,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지 않을지 보는 검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약간 그 웰리스, 우리 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 뭐 비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지표들에 대한 검사,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제 조상, 미국 같으면 조상 검사, 이런 것들을 DTC의 내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DTC라고 해서 아까 내 조상에, 내 핏줄에 유럽 핏줄이 한 93%지만 한 4.4% 정도는 이 아시아계의 좀 피가 유전자가 섞여 있다. 뭐 이런 제 조상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크게 질병과 관련 없지만 뭐 커피의 쓴맛을 더 잘 느끼는, 그러니까 쓴맛을 더 잘 느끼냐 못 느끼느냐, 뭐 커피를 마셨을 때 더 커피의 효과 잘 듣나 안 듣느냐, 뭐 또는 뭐 우유를 먹었을 때 설사 하냐 안 하느냐, 뭐 마른 기지냐 물 기지냐, 뭐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하냐, 뭐 펴졌냐, 뭐 얼굴 술 먹었을 때 얼굴 빨개지냐 안 빨개지냐, 뭐 눈 색깔이 어떠냐. 근데 사실 웃기죠. 내 머리카락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 눈 모양은 이거 검사한다고 해서 알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또 거기에 실제로 어떤 질병에 대한 특정 질병에 대해서 위험하다, 위험 인자가 높다, 낮다 하는 것들, 또는 뭐 아기에 대한 임신하고 있는 아기에 대한 검사, 또는 암에 대한 현재 당신 암은 이런 약으로 치료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라는 검사들을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DTC 시장이 뭐 좀 분야마다 다르지만 지금 DTC 시장은 한 그 10억 달러, 한 1조 이상의 시장으로 이제 성장해서 한 28년이 되면 한 3조 이상으로 이제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 아주 유명한 이제 엔세스트리를 찾는 회사 또는 이제 23andMe라는 이런 DTC 회사에 각각 이미 시행된 검사 건수가 900만 건, 이게 2019년이니까 벌써 한 3년 전 얘기니까 더 늘었겠죠. 3년 전 데이터 뭐 900만 건, 1,400만 건의 검사가 이미 수행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는 다시 정리하면, 원래 유전자 검사의 정의 자체는 질병의 진단, 예방, 예측, 치료를 위해서 여러 유전 물질 등을 검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은 굉장히 확장돼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일반 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질문이 이제 유전자 검사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게 과연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그게 과연 이게 해도 되냐,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상술에 좀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유전자 검사를 이렇게 막 저렇게 병원 통하지 않고 의사 통하지 않고 막 아무나 다 해도 되는 거 맞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오늘 본론이 될 텐데요. 유전자 검사는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이 질문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세요. 사실 이게 좀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딱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유전자와 어떤 현상 간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또는 이 연관성이 거의 100%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마른 기지와 물 기지는 ABCC11이라는 유전자에, 생물학적 의미 유전자에 180번째 아미노산이 G에서 R로 바뀌면, 글라이신에서 아르지닌으로 바뀌면, 또는 DNA 사양에서는 G 자리가 A 자리로 바뀌면 이게 물 기지가 마른 기지가 됩니다. 또는 여기 끝에 27개 아미노산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마른 기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물기지에서 마른 기지로 바뀌냐고 하냐면, 전 세계적인 분포를 보면 물기지 G, 마른 기지 A를 보면 G가 많고요. 특히 인간의 조상에 해당하는 아프리카에서는 G가 100%,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은 인류의 조상은 G, 즉 물기지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인간 중에서 마른기지 돌연변이가 태어났고, 그 마른기지 돌연변이는 이 동아시아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 가지고, 특히 한국에서
가장 마른 기지가 가장 많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마른 기지가 왜 한국에서 많은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뭐 우연일 수도 있고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재밌게도 이 마른 기지인 사람은 귀지만 마른 게 아니라 겨드랑이에서 났던 분비물도 좀 적기 때문에 땀 냄새가 안 나서 서양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이 탈취제 시장이 한국에서는 잘 형성되지 않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이 겨드랑이 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는 유전자 변이와 기지 사이에 거의 100%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MIT에서 2008년에 이걸 포션 텔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A가 태어나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해버리면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지 예측할 수 있는데, 특히 물기지 마른기지 같은 건 100% 맞출 수 있는 거죠. 얘는 마른기지야, 물기지야. 심지어는 애가 뱃속에 있을 때조차도 이 아이는 물기지가 될 겁니다. 마른기지가 될 겁니다. 알 수 있다. 물론 이게 물기지 마른기지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한 예를 얘기한 겁니다. 뭐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정말 궁금하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알면 그게 예측할 수 있다. 또 뭐가 있죠? 어떤 걸 알 수 있죠? 이걸 알면 우리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기지 마른기지가 생기는 메커니즘은, 그렇구나. ABCC11이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쑥쑥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쑥쑥 잘 빠져나가면 이게 물이 날아와서 물기지가 되는데, 이게 뭔가 좀 막혀서 잘 못 빠져나오면 이게 끈적끈적해서 물기지가 되는 거죠. 원래 못 빠져 마른 기지가 되는 거죠. 마른 기지. 못 빠져나오면 마른 기지가 되는 거고, 잘 못 빠져나오니까 분비물이 안 나와서 땀에서도 안 나는 거고,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는 기전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뭐가 빠져나와서 쭉쭉 잘 빠져나오면 물기지, 그리고 땀 냄새. 그게 잘 안 빠져나오면 마른 기지, 그리고 냄새 안 나.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 통로만 딱 선택적으로 막는 어떤 화학약품을 개발해가지고 뿌리면, 굳이 매일 막 향수 뿌리고 하는 것보다 땀 냄새를 굉장히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 나오겠구나 하고, 우리는 유전자를 알아내고 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질환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주 팬시한 예인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물기지 마른기지를 예를 들었지만, 이런 물기지 마른기지 같은 경우는 100% 거의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나중에 이걸로 이 물기지 마른기지라는 현상, 또는 땀 냄새라는 현상의 해결책까지 언젠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게 잘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선천인자와 후천인자가 같이 작용하는 복합 형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도 마찬가지인데 복합 형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질환 또는 유전 형질을 보면, 아까 마른 기지라든가 여러분들이 혹시 교과서에서 보셨을 맞으면 굉장히 희귀한 질병 같은 경우는 딱 유전자 변이 하나에서 100%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이가 생기면 낭푸석 섬유증이 생기는 겁니다. 낭푸석 섬유증인 사람은 변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대1 관계다 보니까 유전자 검사 하나만 하면 100%이 아이가 낭푸석 섬유증인지 아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유전자와 얘가 1대1로 매치되는 경우는 예측도 100%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찾아내기도 쉽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 이게 왜 그런지를, 이 유전자 이거구나,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걸 찾아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관심 있거나 알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질병들 또는 대부분의 우리 특성들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둘 다 작용합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내기도 힘들고, 문제는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정확한 예측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담배가 과연 폐암을 잘 일으키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소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담배는 폐암을 확실히 잘 일으킵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거의 팩트,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2배에서 한 20배까지의 높은 확률로 폐암에 잘 걸립니다. 이게 일종의 과학적으로 검증까지 됐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졌죠. 이제 그런 걸로 봐서 이건 거의 이제 과학적으로 또는 우리가 법적으로 거의 인정됐다고 생각하는, 담배와 폐암의 이 관계는 굉장히 강력한 인증받은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배 피우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의 폐암 확률을 예측할 수 있나요? 담배 피우면 반드시 폐암에 걸립니까? 담배를 피면 몇 개 피를 피는 순간 걸린다. 담배를 피면 정확히 몇 년 후에 걸린다. 또는 담배를 안 피면 안 걸린다. 이게 100% 되나요? 예측은 100%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면 폐암을 확률을 올려줄 뿐이지, 확률을 12배에서 20배 올려줄 뿐이지 반드시 걸린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는 폐암에 걸릴 확률을 10배 이상 올린다는 건 진실이어도 담배 피는 행위로 폐암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안 맞아, 안 맞아. 우리 저 뭐 할아버지 뭐 평생 담배 하루에 3갑씩 피셨는데 담배 멀쩡하게 사셔 돌아가셨어. 또는 그 옆집 누구는 뭐 담배 한 갑도 안 피셨는데 그 폐암 돌아가셨잖아. 그럼 몰라. 아니야, 엉터리야. 자, 우린 지금도 여기에 엉터리야라는 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그 담배랑 폐암 엉터리야가 안 맞아. 왜 안 맞는다고 얘기하죠. 왜? 담배로 폐암을 예측 못하니까. 우리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와 질병 관계들의 상당수는 굉장히 엄밀한 증명을 통해서 정말 상당히 그럴듯하게 증명된 게 많습니다. 이 유전자를 가지면 A가 C로 바뀌면 C인 사람은 A인 사람에서 당뇨병 걸릴 확률이 1.5배 증가한다. 그건 분명히 팩트입니다. 팩트. 그거는 뭐 상당히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있어요. 물론 아직 검증 안 된 것도 있지만 검증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불구하고 심지어 20배 올리는 담배를 가지고도 아직도 몰라. 그 몰라. 인생 모르는 거야. 담배 피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이러는데 내가 기껏해 1.5배 올라간 유전자 가지고 있다고 당신 당뇨병 걸립니다. 또는 안 걸립니다.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확하지 않다. 왜냐면 예측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검사가 엉터리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다가 아니라 이 팩트만으로는 다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런 거죠. 다른 인자가 다 동일하다면 이것 때문에 당신은 1.5배 더 잘 걸립니다. 인 거죠. 근데 다른 인자가 사람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예측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건 정말 쓸데없는 연구냐? 그 담배만 해도 그럼 담배 피우는 걸 통해서 담배 피우는 게 그렇게 100% 폐암을 예측 못하니 담배를 가지고 금연운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건강 상담을 한다는 게 무의미하냐? 아니죠.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습니까? 한 개인한테 100% 예측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를 전체를 따져보면 담배를 피우는 것과 금연하는 것 사이에는 우리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폐암 발병률을 줄여줄 겁니다. 코로나 마스크 쓰고 다니고 걸립니다. 뭐 안 쓰고 다니고 안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에이 그거 뭐 모르는 거야 라고 해서 다 그냥 돌아다녀 하는 거랑 그래도 모르니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백신을 맞읍시다. 그래도 모르니까 마스크 쓰고 다닙시다. 그래도 모르니까 가능하면 뭐 저 밥 같이 먹지 말고 그냥 혼자 다닙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개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좀 못하더라도 전체로 이 사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측력을 가질 때 우리는 그걸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전자 검사가 하나하나 유전자 검사 자체의 예측력 내지 파워는 좀 떨어지지만 이거 자체가 틀린 말은 사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는 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합니다. 엉터리입니다. 말을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비록 확률은 좀 이렇게 파워는 높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강도는 세지 않더라도 여기가 A가 C로 바뀌면 당뇨에 뭐 몇 배 잘 걸린다. A가 G가 T로 바뀌면 이야기 잘 안 듣는다. 이런 거 우리는 알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그걸 알려면 이 유전자 서열과 이 코드와 이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담배라는 것도 증명하려면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거대한 소송에 걸려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겨우 그 뭐 인과성을 좀 입증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들 그 아직 입증이 안 됐다라고 막 우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유전자 하나하나의 변이와 특정 질병과의 관련성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그런 어떤 그 실험까지 하긴 상당히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약간 확률적으로 이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은 여기가 주로 A가 더 많다. 특정 뭐 여기가 뭐 재채기를 하는 사람도 여기가 C가 더 많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유전자 코드와 차이와 이 특성의 차이를 매치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복합유전 형제의 경우는 한두 명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워낙 사람마다 유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만이다. 그럼 비만에 걸리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서 걸린 거고 어떤 사람은 체질이 걸려서 걸린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고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한두 명, 10명, 20명에서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특성의 차이를 좀 통계적 유의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연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연구가 생각보다 잘 말이 안 돼 있어요. 저희 여기 혹시 많은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걸 쓸지 말지 고민해야 돼.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이 현상이 왜 생기고 어떤 차이랑 연관이 있고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뭐 몇 배나 올리는 건지 뭐 이런 걸 아직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 서서 예전부터 이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이게 그래도 비용이 옛날에는 뭐 어마어마한 비쌌는데 한 $1,000 정도로만 주로 들면 이게 서비스 일환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이 $1,000 게놈시트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 실제로 2000년대 후반부터 이 새로운 시퀀싱 염기설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실제 2014년 정도부터는 정말 한 10년이 채 안 됐는데 뭐 거의 한 $1,000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서 실제로 한 사람 게놈 분석에 대한 $1,000 정도 이라 떨어졌고 사실은 한 조만간 지금 이제 일루미나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1,000불로 유지하는데 특허가 내후년에 풀리나 그러는데 풀리면
이게 거의 한 100불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과 사람의 여러 차이 중에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집에 걸릴 가능성과 약물된 반응성 이 두 가지를 예측해서 의료에 활용해보자는 게 바로 정밀의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정밀의학에 대해서 뭐 이 용어가 익숙지 않아 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하지만 이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의료가 여기 보면 이게 미국 국립보건에서 얘기한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일괄적인 의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치료법을 예방법과 치료법을 적용하는 일괄적인 의료, 모든 치료와 예방 전략이 평균적인 사람으로 사람의 평균을 놓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굳이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의료였다면 이 정밀의료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유전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생활습관 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차이를 고려해서 그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더 질병에 잘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떤 치료법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맞춰서 하는 치료법을 정밀의료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지만 의학적으로 중요한 차이, 즉 질병에 걸릴 가능성과 실현 반응성에 걸릴 미리 적지 않은疾病통해 미리, 그러니까 약을 써본 다음에 걸린 다음에 아니라 걸리기 전에 치료하기 전에 미리 알아내서 이걸 예측 진단에 활용하자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기존에도 그러면 기존 의사들도 그럼 안 했냐? 했죠. 기존 의사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코로나에 더 위험하다. 알잖아요.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하니까 그분한테 열심히 더 엄격하게 코로나 치료해야 된다. 우리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의학적인 어떤 경험으로도 쉽게 알아냈던 것들을 말고 그런 것들은 몇 명의 케이스만 가지고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의사들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직관 내지 이거 경험을 알 수 있지만 이제는 이제 그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직관을 잘 몰랐던 거를 대용량의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 분석법에 의해서 의사 개개는 몰랐었지만 데이터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유전자 가진 사람은 변이 가진 사람은 또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질병에 이런 약에 더 잘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를 좀 더 엄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자는 게 정밀의료입니다. 이미 이제 맞춤 치료라든가 약물에 대한 잘 듣나 안 듣나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이 진짜 어떤 질병인지 아닌지 또는 어떤 질병이 잘 걸릴지 안 걸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그럼 왜 문제냐? 지금 이런 좋은, 얼핏 들어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뭐,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맞춰서 예방해주고, 맞춰서 치료해주고 하겠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첫째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죠. 많이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이런 변이를 가진 사람은 이 병이 잘 걸린다. 이런 변이를 가진 사람은 이 약이 잘 안 듣는다는 것들을 알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임상에 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주 일부분에 속합니다. 일부분밖에 없고 아직은 상당히 모릅니다. 몰라서 아직 못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사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확률 개념일 뿐이지 100% 예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약에 잘 안 들 가능성이 높다이지 안 듣는다, 걸린다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 내지,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사람과 사람의 타고난 차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노출됐을 때 또는 이게 오남용됐을 때 또는 이게 차별을 적용할 가능성을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다른 의료 정보도 노출되면 큰일이긴 하지만 이건 내가 타고난 차이를 얘기하다 보니 이게 혹시 차별에 적용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주 지나친 낙관론과 비관론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애매한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 정말 미래가 엄청나게 막 이 정밀의학 좋은 거야, 뭐 해야 돼 그런 사람하고는 이거 문제가 많은데요. 사실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아요. 라고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너무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 있으면 반대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나친 낙관도 문제고 지나친 비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그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럼 이런 유전적인 또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걸 쓴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따져보면 첫 번째는 이게 미래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 얘기 아닙니다. 미래 한 10년 정도 뒤에 있을 때는 다 모였어요. 이제는 하면 돼요. 그때 이제 이거를 써도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앞서 나온 것이면 유전자 차별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검사를 하다 보니 특히 과학자들이란 게 이제 뒤에 좀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특정 질병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딥 연구를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 무슨 특정 질병에 잘 걸린다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비만 뭐 또는 성격, 무슨 폭력성, 뭐 지능 이런 거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 아주 미묘하게 요런 A가 C로 바뀐 사람은 비만일 확률이 남자보다 1.5 높다. 또는 폭력성 발생률이 0.1% 증가한다. 뭐 지능이 남자보다 평균 한 IQ가 한 0.3 올라간다. 뭐 이런 아주 미묘한 차이라도 논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 이왕이면 우리는 뭐 단 비중지수가 뭐 1이라도 높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고를 거야. 또는 뭐 폭력적일 가능성이 조금만 낮은 사람을 고를 거야라는 식으로 거의 대부분 그거에서 결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떤 이 유전적, 더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없는 타고난 차이에 의해서 직장 채용이 안 된다거나 대학에 못 들어간다거나 보험금을 많이 낸다거나 이런 차별, 유전자를 통해서 차별받으면 어떡할까?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좋은 수준의 뭐 그걸 작성한다거나 이걸 뭐 누가 해킹한다거나 뭐 또는 정부나 어떤 이런 단체에서 이걸 활용해서 뭐 빅브라더 좀 감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라는 이런 수많은 걱정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상태가 오려면,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오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자꾸 결정 내리고 있지만, 아니 그래도 뭐 이런 그 어떤 악용을 잘 막는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이거를 잘 쓰면 좋지 않을까 하려면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많은 막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을 때 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밀의학을 실현하려면 데이터가 일반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왔습니다만, 이제 현재 예전에 우리가 유전자 검사, 일단 유전자 발견은 1대1이었습니다. 나는 마른 기지에 관심이 있어. 나는 당뇨에 관심이 있어. 나는 낭포성 섬유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낭포성 섬유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유전자를 한번 볼 거야 하고 유전자와 어떤 질병을 1대1로 매치를 먼저 시켜놓고 이게 진짜야 아니야 검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가설도 이거였고요. 검사도 이겁니다. 요 둘의 관련성을 보는 겁니다. 이걸 검사해서 이걸 예측하겠다 이런 건데, 요즘은 이제 그 시퀀싱 기술 발전하면서 유전자 하나 검사하는 거나 쫙 유전자 뭐 30개 다 하는 거나 뭐 생각보다 그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하나 하지 말고 왕창 다 하자. 30개 다 하자. 그럼 이왕 30개 다 하는 김에 당뇨병 볼 게 아니라 고혈압도 보고 당뇨병도 보고 치기도 보고 비만도 보고, 그러니까 유전체 전체 정보와 그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다 비교하면 한 세트 가지고 10만 명, 100만 명 한 세트 가지고 다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야,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특정 질환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약에 대한 반응, 어떤 약을 들었을 때 잘 들었나 안 들었나, 또는 어떤 특정 자학에 대한 반응, 뭐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이런 추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훨씬 더 이 뇌졸중이 더 잘 오더라 이런 식으로 환경과 유전적인 거에 컴퓨터를 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 같은 걸 아주 꼼꼼히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시다가 어느 부분에 어느 위치에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온도에 갔을 때 이런 특성이 생기더라 하는 것들까지 다 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모으려면 1번 대규모 한두 명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모아야 돼. 한 10만 명, 100만 명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유전 정보를 싹 긁어야 됩니다. 뭐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어디가 나올지 모르니까 싹 긁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생활 습관, 뭐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뭐 어디 사는지, 직업은 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잠을 몇 시에 잤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면 참 좋아요. 알면.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연관성을 보는 겁니다. 이 어떤 특정 질병, 이런 유전자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잠을 적게 잤을 때 어떤 질병에 잘 걸리더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 때 이 약에 잘 안 듣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엔 안 들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바뀌더라. 이런 것들을 다 보려면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일시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뭐 10년 된 괜찮으세요? 뭐 지금 나가셨어요? 암 걸린다면 수술하신다면 제발 아셨어요? 그 지속적인 관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보의 모집에서 이렇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일종의 침해할 수 있고, 더군다나 지속적인 관측하려면 익명화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일정 수 익명화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분이 예전에 검사했던 이분이 지금도 당뇨에 안 걸리셨나, 익명화를 포기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야 이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모으면 예측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모을 거냐? 그래도 이게 너무나 어쩌면은 뒤에 나중에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영국 같은 경우에 뭐 10만 명, 50만 명을 한다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 가지고 100만 명의 어떤 자원자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조할 수는 없고요. 본인이 기꺼이 내가 오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한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공개하세요 해가지고 100만 명의 자원자를 모집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미국에서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왜 $1000 시대가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냐면 이 모든 이 연구를 정부가 또는 어떤 관이 주도해서 하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개념 분석을 소비자들이 직접 자기 돈 내고 할 수 있다면 연구자가 돈을 내지 않고 소비자가 돈을 내서 한다면 훨씬 비용이 절약됩니다. 그럼 개인이 왜 돈을 내죠? 연구인데? 일종의 서비스라는 겁니다. 일종의 서비스를 해서 개념 분석하는데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현재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서비스를 일단 해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 기본 개념 분석의 비용을 소비자가 일단 일부 내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뒤에 더 추가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23andMe입니다. 23andMe는 어떤 아까 2019년까지 900만 명을 했다는데 그중에 이런 걸 제안했어요. 자기 고객들한테 일단 돈을 여기서 한 100불 정도 받는데 100불 정도 받고 검사를 끝낸 후에 그 다음에 샘플이 이제 회사에 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혹시 의학 발전을 위해서 당신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당신이 가진 여러 가지 정보들, 당신이 뭐 어느 병에 걸렸다, 이번에 무슨 약을 먹었다, 뭐 어땠다 하는 정보들을 우리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으면, 선의로 공개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그걸 활용할 테니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고, 거기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뭐 그러지 뭐 하고 동의하고 본인의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채기 아추증후군에 대한 유일한 논문이 여기서 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재채기처럼 쓸데없는 이런 그 별것도 안 중요한 거에 돈을 연구비를 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는 이 유전자 검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설문조사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재채기 잘 하세요? 한번 물어서 그 설문지만 받으면 거기에 지금까지 검사한 모든 유전자 검사와 유전체 데이터와 재채기라는 것만 하나 다시 연관시켜버리면 연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재채기를 잘하는 사람의 유전자가 어떤 건지를 연구한 논문이 유일하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쯤에 그 네이처 제네틱스라는 굉장히 좋은 잡지에 이 또 논문이 나왔는데 뭐냐 하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후각과 미각이 소실되잖아요. 후각과 미각이 소실된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전부 다 그런 건지 안 건지 궁금해서 코로나 걸린 게 확진받은 사람인데 당신은 후각 소실이 있었습니까? 미각 소실이 있었습니까? 또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라는 거를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돈 얼마 안 들었어요. 돈 비용은 단지 전화해서 응답한 사람한테 당신은 미각 소실이 있었습니까? 후각 소실이 있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만 가지고 후각 소실, 미각 소실에 관련된 유전자가 뭔지를 찾아낸 논문이 불과 한 달 전쯤 나왔습니다. 23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후각 소실, 미각 소실 연구하겠다고 다시 사람 100만 명, 10만 명 모으는 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데 이 모아놓은 데이터에서 유전자 분석한 데이터에서 후각 소실, 미각 소실한 게 있었냐 없었냐 yes or no만 클릭해주면 바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이 굉장히 좋은 풀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도 이제 이런 데이터를 모으려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약간 이제 좀 이제 이 옹호 쪽으로 일단 가면 이 우리나라가 이런 앞으로 점점 커지는 유전체 분석 시장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치 K-드라마, K-뷰티, K-팝처럼 K-진홈도 가능하다. 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IT 인프라가 있고 인력이 있고 의료도 발전돼 있고 아시아인 게놈이 미국하고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이런 게놈 산업이 미래의 우리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활용해서 우리가 이 게놈 산업으로 전 세계에 적어도 아시아는 다 장악하는 그런 게놈 산업의 어떤 리더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법률적인 얘기인데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지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계에서는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검사는 의료기관에서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회사들이 나서는 거야? 이건 의사들만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유전자 검사의 그 오픈이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계가 독점하고 있는 어떤 의사들만 독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득권을 좀 다른 의사가 아닌 쪽한테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현재 이런 우려가 있다. 의료기관만 해야 되는데 왜 비료기관 하냐? 이거 좀 걱정이다. 또는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유전자 검사 같은 거를 통해서 산업화라는 명목하에 이 의료 영리화로 가는 거 아니냐. 또는 미국에서는 다 파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걸 못하냐. 이 한국만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산업화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 좀 이렇게 거꾸로 발묶여가지고 이거 중요한 미래 먹거리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완전 서로 다른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개농 산업들이 과연 이제 사실 미국에서 이런 게 등장하는 이유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미국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등장했거든요. 의료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목표로 등장했는데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비용을 더 과다하게 발생시킬 것인가 감소시킬 것이냐 이거를 국가나 또는 어떤 특정 민간이 대규모 유전 정보를 수집하는 걸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걸 과연 국가가 해야 되느냐 병원이 해야 되느냐 어떤 회사가 하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오용하는 사이에 균형을 찾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